네, 안녕하세요. 아까 근데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다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움직이기 귀찮으셔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아마존 MQ에 이제 세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쉽게 시작하는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라는 주제로 아마존 MQ라는 이제 서비스가 신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이름은 장준엽이라고 하고요. AWS KRG는 이제 활동한 지는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이랑 구로 디지털 단지 모임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주로 활동 중이고,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역할로 이제 회사에서 그런 클라우드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SAP 쪽에서 이제 한 5년 반 동안 일을 했었고, 그 더 전에는 이제 오픈소스나 뭐 가상화 젠이라든지 아니면 웹 개발 이런 업무를 한 1년 반 동안 했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제 사진이고, 오른쪽 맨 위가 이번에 리인벤트 다녀오면서 그 등록할 때 이제 자기 사진을 찍고 등록을 하고 이 명찰을 받고 이제 이걸 항상 걸고 다녀야지 어디든지 입장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고, 오른쪽 이제 밑에는 이제 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2017년 AWS 리인벤트를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이제 메시징 서비스들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려움과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서비스 아마존 MQ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거고,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SQS, SNS라는 또 다른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데모 시연을 통해서 메시지 브로커를 한번 쉽게 만들어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가운데 Q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되게 많이 사용하시네요. 네. 액티브 MQ라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아, 많이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AWS 리인벤트 다녀왔는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수요일 날 앤디 제시라고 CEO께서 제 앞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조연설을 들으려고 모였던 화면인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뭔가 좀 마음에 남았던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트위터 AWS 리인벤트라는 트위터 계정에 이제 트윗들을 사람들이 이제 날리는 그 화면이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막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노래가 막 DJ가 디제잉을 하고, 그러면서 트윗에 막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보면은 제일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람다 문서를 읽는 것은 뭐 홀리하다, 그리고 컨테이너나 EC2를 사용하는 것보다 API 사용에 있어서 훨씬 낫다, 뭐 이런 자기 사용기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는 이제 남편이 블로그를 뭔가 하시나 봐요. 그래서 블로그를 최근에 아마존 라이트 세일로 전부 다 옮겼고, 그것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사용하는 게 너무 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토요일 날에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3가지, 뭐 애들 밥 먹이기, 빨래하기, 그리고 뭐 마당일 하기, 이런 건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 3가지를 모두 하면서 AWS 유튜브 채널을 들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 그래서 이제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은데, AWS 그 시큐리티 그룹에 그 디스크립션 쓰는 기능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최근에 발표했는데 나는 그 기능이 발표된 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트윗들이 막 나와서 그러니까 뭐 이런 뭔가 이제 AWS 클라우드가 이제 회사에서 뭔가 업무를 하거나 뭐 거기서만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 중에서도 이렇게 일상이 뭐 바뀌고 삶에서 막 이제 자유롭게 집에서 일하면서 뭔가 이런 그런 자유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참가자들이 전년 대비 4배 정도 참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참가자 43,000명 이상, 그리고 기술 세션은 1,300개 이상, 그리고 신규 서비스나 기능들이 60개 이상 발표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왼쪽 위에 화면은 이제 키노트 들으러 가는 아침에 사람들을 한번 담아봤고, 가운데는 이제 NDJC CEO가 마치 이제 뮤지션이 뭐 작곡을 창작 활동을 하듯이 빌더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인프라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AWS의 뭐 자랑 같은데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친 것보다 우리 아마존 서비스가 뭐 마켓 쉐어라든지 매출 면에서 44%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이런 뭔가 오페라 하우스인데 그 라스베가스의 베니션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딥다이브 세션들이 주로 이쪽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데서 세션 발표를 하니까 되게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아래는 이제 베르노 보겔 박사께서 뭔가 이제 21세기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밑에는 그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의 그런 행렬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번에 핫했던 게 지금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딥렌즈 세션이 되게 핫했어요. 그리고 4K 런이라고 이런 러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딥렌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딥렌즈 세션이 원래는 딥렌즈를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다가 그냥 뭔가 영상 처리 그런 세션으로 돼 있다가 중간에 이게 바뀌었어요. 뭔가 신규 서비스가 발표되면은 그 AWS 어플에서 막 그 신규 서비스 런치됐다고 막 알람이 오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딥렌즈 세션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다른 세션이었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이거를 세미나를 이 핸즈온을 마치게 되면 딥렌즈를 선물로 준다라는 그런 이제 푸시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줄을 이제 쓰는 그런 광경도 목격을 했는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리 기다려봤자 지금 들어올 수 없고 어차피 받을 수 없다고 막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광경도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이제 저는 이제 다행히 예약된 좌석을 이제 신청을 해서 예약이 돼서 들어갔는데 제 왼쪽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어 있었다가 어느 개발자 같으신 분 한 분이 이제 막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자기 막 럭키가이라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다리다가 예약도 안 했는데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도 핸즈온 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고요. 가운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세이지 메이커랑 신규 출신 세이지 메이커, 그린글래스, 뭐 이 딥렌즈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영상 디텍션을 통해서 이 핫도그가 이 물체가 핫도그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한, 핫도그면 파란색 게이지가 올라가고 아니면 빨간색이 올라가고, 여기서 이런 거 디텍션 할 수 있는 세션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4K 런이라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뭐 이제 거기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AWS 세션 비용과는 별개로 $45를 이제 추가로 주고 그 러닝을 신청했는데, 새벽 5시부터 모이라 그래서 그 미라지 호텔로 갔었는데 새벽 5시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막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체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라지 호텔부터 아리아 호텔까지 왕복으로 뛰어서 갔다 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여성분들이 의외로 너무 잘 뛰어서 제 앞에 너무 여성분들 러너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상이 남았고, 넷째 날에 이제 왼쪽이 리인벤트 그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어플에서
그 날짜별로 자기가 예약한 세션을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예약이 정말 완료가 됐으면 그 보시는 것처럼 시트 리저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MQ 세션을 들으려고 이제 세션장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밑에는 신규 서비스가 런치될 때마다 이런 런치패드라고 트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는 모습인데, 왼쪽 제일 밑에 분이 메시징 부분에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그 다음에 오른쪽 분이 스토리지 부분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리고 세 번째 분이 뭐 고객, 그리고 제일 오른쪽 분이 사회자인데, 이제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그 앞에서 핸즈온하고 장점들을 설명하는 그런 트위치를 하나 캡처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징 기업 메시징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때, 트래픽이 많거나 그런 거를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될 때, 그게 이제 갑자기 한 번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버퍼 같은 중간에 메시지 브로커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이제 저런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주로 오픈 소스는 이제 RabbitMQ, ActiveMQ, 뭐 ZeroMQ 이런 미드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한 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버퍼로 담아놓고 이제 그 요청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그다음 처리를 끝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문이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채팅 앱들에 대해서 특히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채팅이나 주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런 메시징 미드웨어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운영에 대해서 관리 부담이 생겨요. 저희 회사도 이제 IDC 쪽에 그런 미드웨어가 있는데, 그 미드웨어에 너무 연결된 게 많으니까 이제 많은 부하가 너무 심해서 그거를 다시 분리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거를 최근에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이제 그런 가용성에 대한 관리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운영 담당자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 용량이나 사이즈 선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에서 새롭게 아마존 MQ라고 서비스가 신규로 출시가 되었고요. 액티브 MQ 많이 아시는 아파치 액티브 MQ를 위한 관리형 서비스예요. 신규로 출시가 됐고, 그런데 이미 아마존 AWS에는 SQS나 SNS 같은 그런 메시지 서비스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새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가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던 그 이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코드를 리라이트, 재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가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메시징 오리엔티드 서비스가 구축이 됐는데, 그게 뭐 RabbitMQ나 뭐 ActiveMQ 같이 그런 서비스 구축이 됐는데, 그거를 다 SQS 기반으로 바꾸라 그러면 모든 개발을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클라우드,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가고 싶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니즈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바 메시징 서비스나 AMQP 이런 프로토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는데 MQTT, 스톰프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서비스가 클라우드에는 없다. 이런 니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QS나 SNS보다 이제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들의 이제 더 풍부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게 이제 요청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아파치 액티브MQ의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아파치 액티브MQ 그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왜 아파치 액티브MQ냐고 했을 때 가장 대중적이면서 강력한 오픈 소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가 이제 C부터 시작해서 뭐 파이썬도 있고 루비도 있고 고 언어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프로토콜 지원이 AMQP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AWS가 이제 이거를 매니지드 서비스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API들이나 표준 프로토콜 지원하고, 그리고 주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몇 번의 클릭, 단 몇 분 만에 배포로 브로커가 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고가용성이나 내구성을 보장하고 싶을 때 그런 설정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팅이나 오버헤드에 들어가는 그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어서 매우 이제 그 주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와치 모니터링이 같이 연동이 돼서 기존의 액티브에큐에서 모니터링 도구가 있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이 돼서 더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브로커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하거나 보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할 때 많은 오버헤드들이 절약되게 되고, 유지 보수나 또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 슈팅을 할 때에 많은 부분에 이제 오버헤드가 절약이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아마존 MQ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RDS랑 비슷하다는 분이 많은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RDS처럼 신경 쓸 부분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쉬운 장점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JMS는 이제 자바 메시지 서비스거든요. 자바 언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프로토콜이고, AMQP는 이제 어떤 그런 인프라나 OS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이제 상호 통신을 할 수 있게끔 ISO 표준 규약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스톰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플한 그런 텍스트 기반의 메시지 프로토콜이고, 왼쪽 아래 NMS는 단넷 기반의 프로토콜, 그리고 아까 이제 IoT 하면서 나왔는데 MQTT라는 프로토콜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제 서로 기기끼리의 그런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인데, 네트워크 그런 대역폭도 적게 쓰고 배터리도 적게 쓰면서 효율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인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 외에도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기존에 쓰던 프로토콜이 있으면은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가용성, 내구성을 보장을 하게 되고, 이제 만들어지면은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액티브 브로커가 있고 스탠바이가 있는데, 이제 각각 다른 가용 영역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 저장소는 중복된 메시지, 예를 들어서 S3 기반의 그런 고가용성 메시지 저장소를 사용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이제 메시지에 대한 그런 내구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도 이제 강화가 돼서 AWS 클라우드 안에 들어옴으로써 전송 중에 이제 그런 데이터 메시지들 암호화가 되고, 유유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VPC 엔드포인트가 이미 생성되면 이제 엔드포인트도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또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모니터링은 이제 브로커의 실제 CPU나 흰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큐 토픽에 대해서 이제 뎁스나 아니면 지금 인큐, 디큐 되고 있는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알람 이제 많이 써보시는데, 알람에 대해서 그 경보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밑에는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브로커가 오토 스케일링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소비 그룹,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 소모하는 컨슈머 쪽에서 이제 알람을 바꿔서 그 컨슈머 쪽에서 오토 스케일링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와칭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풍부한 메시지 기능 지원인데, 이제 액티브 NQ의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습니다. 주요한 거 몇 가지만 보면은 제일 위에 트랜지언트 퍼시스턴트 메시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지언트는 이제 일시적인 메시지로 뭔가 이제 큐에 들어왔을 때 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면서 이제 빠르게 처리는 되지만 나중에 페일오버가 일어나면 메시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퍼시스턴트 메시징은 들어왔을 때 메시지가 처리가 트랜지언트보다 약간 느리지만 그 스토리지 단에 저장이 돼서
페일오버나 뭐 이제 그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메시지가 그대로 보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분산 트랜잭션이나 큐 토핑 모두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컴포짓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합성, 그러니까 그 큐를 보내는 목적지를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지를 두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뭐 뒷단에 엔드포인트가 물리적으로 바뀐다 했을 때 가상 목적지를 두고 뒤에 이제 로드 밸런싱 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필터링이라던가 아니면 메시지가 전송이 됐는데 그게 이제 뭔가 사고가 뭐 이제 전송이 안 됐다 했을 때 다시 그거를 재전송한다던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스케줄드 메시징이라던가 그리고 무제한 메시지 사이즈 그리고 무제한 보관, 이런 주요 특징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1년 프리티어 제공이 되는데 T2 마이크로 기준으로 1기가 스토리지를 쓰면서 1년 프리티어 제공이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고, 보면은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T2 마이크로랑 M4 라지, 일단 두 가지밖에 없는데 T2 마이크로는 뭔가 이제 개발이나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때 주로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운영성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M4 라지급으로 사용하라고 거의 가이드에, AWS 가이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인스턴트 시간당이 이제 0.3달러인데 T2 마이크로는 이제 프리티어가 끝나고 나면 0.03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싱글 인스턴스일 때 얘기고, 만약에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 고가용성 모드로 가게 되면 여기에 2배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고요. 스토리지는 이제 기가당 월별 0.3달러가 이제 지불이 되고, 이거는 이제 미국 버지니아 기준으로 한번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 리전이 이제 6개밖에 없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쓰면서 보니까 이제 기능이 괜찮아서 한번 이제 한국에도, 서울에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일단 6개 리전까지밖에 지원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SQS나 SNS와 비교를 했을 때 SQS, SNS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클라우드가 이제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구축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심플한 API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무제한 처리량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오토 스케일링이 되거나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금적인 특징으로는 이 SQS나 SNS는 이제 리퀘스트별, 그래서 이제 100만 건당 0.4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건 메시지 수용 시 0.4달러의 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단은 SQS, SNS는 그런 인프라를 아예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곳에 사용하면 적합하고, 아마존 MQ는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데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고,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안정적인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이 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API도 아까 수많은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밑에 풍부한 기능들,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기능, 액티브 엔큐의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차이는 인스턴스당 그리고 저장 기가당 이렇게 요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데모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브로커를 이제 간단하게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발생시키는 프로시저 클라이언트를 작성을 해서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드는 이제 트랜지언트 모드가 아니라 펄시스턴트 모드로 설정을 해서 디스크에 보관하게 하고, 그 다음 메시지를 0.1초 간격으로 계속 이제 쏴주면서 발송 중에 한번 페일오버를 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처음에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로 아마존 MQ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먼저 액티브 쪽에 메시지를 0.1초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주다가, 그 다음에 페일오버를 시켜요. 그래서 재시작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액티브가 죽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연결 엔드포인트가 스탠다드 모드로 바라보게 되고 자동으로 바라보게 되고 메시지가 그쪽으로 간 후에 액티브 쪽이 이제 재시작이 다 일어나서 페일오버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메시지가 원래 바라보던 액티브 쪽으로 가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시저 코드는 이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뭔가 RDS처럼 엔드포인트가 앞단에 하나가 있어서 뒷단에 물리장비가 어떤 거에 상관없이 이제 그런 대표 엔드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한번 그 직원분께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페일오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엔드포인트를 모두 적어줬을 때 이제 페일오버가 나도 그 이상이 없이 잘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큐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퍼시스턴트 모드로 메시지를 쏴주는 그런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데모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이제 직접 하지는 않고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데모 화면을 한번 플레이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 액티브 MQ용 관리형 메시지 브로커 아마존 MQ라고 이제 첫 화면이 나오고요. 만들기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브로커 만들기에 그냥 브로커 이름만 쓰면 돼요. 먼저 브로커 이름을 쓰고 밑에 보시면 이제 T2 마이크로 M4 라지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고요.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스턴스 유형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M4 라지급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배포 모드는 위에 건 이제 단일, 밑에는 액티브 스탠바이 고가형성 브로커 모드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버전이랑 뭐 엔진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용자 웹 콘솔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제 추가로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고급 설정에는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는 VPC 내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서브넷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퍼블릭으로 오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성할 것인가 하는데 그냥 기본으로 다 생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생성 진행 중이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고 위에 보시면은 10분이 걸립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제가 지금 생성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에 거 이미 만들어진 똑같은 설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들어가면 똑같은 설정이 보이게 되고 이미 만든 브로커의 이름이라든지 인스턴스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정보가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특별히 보시면 이제 연결이라고 액티브 큐 웹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항상 엔드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엔드포인트 그 프로토콜별로 두 개씩 나와 있어서 일단 하나가 활성화가 되면은 하나가 비활성화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웹 콘솔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활성화 액티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액티브 MQ 오픈 소스 그 화면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스탠바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쪽에 들어가셔서 브로커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입력하셨던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들어가시게 되면 버전 정보나 그 MQ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Q 쪽에 들어갔을 때 일단은 큐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한번 이제 에이전트 미리 작성한 에이전트로 0.1초 간격으로 Q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날려 보겠습니다. 이제 메시지가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액티브 콘솔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들어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Q에
이제 쌓여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제 29개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브로커를 페일오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콘솔에 들어가셔서 작업을 누르시고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액티브가 그 스탠바이 쪽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전환이 되면은 이제 브로커를 다시 시작하려면 5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쪽이 아직 액티브인데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왼쪽에 있는 콘솔에 보시면은 재연결을 시도 중인 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성화됐던 그 액티브 화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 탭은 이제 죽었고 왼쪽 탭이 이제 신규 전환된 탭인데 이쪽으로 이제 브로커가 엔드포인트 연결을 이쪽으로 바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스탠바이 쪽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새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큐에 들어갔을 때 이제 100개 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왼쪽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발송 중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까 펄시스턴트 모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가 서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트랜지언트 모드로 이제 휘발성 모드로 하게 되면은 전환되면서 메모리 쪽에서 전환이 일어나서 딴 쪽 스탠바이에 있는 그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을 확인해 보면은 브로커 쪽에 이런 매트릭들이 있는데 한번 토탈 메시지 카운트만 필터링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파란색이 액티브고 저쪽에 위에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그 스탠바이예요. 그래서 시간을 1분으로 더 단축해서 보면은 파란색 쪽에 메시지가 쌓이다가 전환이 되면서 스탠바이 쪽의 메시지가 이제 그 더 쌓였던 메시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간격은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분 정도,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이 약간 더뎌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1분 정도의 차이로 매트릭이 찍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액티브가 거의 재시작이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스탠바이는 아직 이제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 이제 액티브 쪽이 재시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원래 있던 액티브가 다시 이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메시지는 계속 400개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브로커 상태가 재시작이었다가 리프레시 해보면 이제 실행 중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매트릭을 이제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좀만 넘겨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다시 그 400개 이상의 메시지가 저쪽 오른쪽 끝에 클라우드와치의 그 토탈 메시지 카운트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동영상에 또 이제 그 리인벤트 발표했던 쪽에서 보시면은 펄시스턴트랑 이제 트랜지언트 일시적인 메시지를 둘 다 날려봐서 이제 전환됐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더 보실 수가 있거든요. 레퍼런스로 이제 그 주소를 그 마지막에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일단 아마존 MQ를 사용함으로써 메시지 브로커를 이제 누구나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몇 분 만에 생성이 되고 3번 클릭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 클릭만으로 메시지가 브로커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DS처럼 관리 포인트가 많이 줄고 고가형성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프로토콜 지원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사내에서 테스트했던 어떤 그 액티브엔큐 오픈 소스로 테스트했던 코드가 있었는데 그 코드를 돌려봤을 때 아마존 엔큐로 이제 엔드포인트만 바꾸고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봤는데 그 코드가 잘 돌아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변경만으로도 쉽게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확인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클라우드 와치 모니터링으로 아까 보신 거 이외에도 더 큐랑 토픽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와치 알람이랑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링크는 아래 이제 써 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이그레이션하는 상세한 그런 기능들도 밑에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